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유교에 가르치는 인, 의, 예질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의의 실천은 만물과 연대하는 배려와 존중의 광주 정신과도 맥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회가 자신을 수양하고 주변을 돌보는 숭고한 유교적 전통과 기틀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광주시의회도 우리의 전통 문화와 정신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채 전교님의 특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시고 본게 여기 회장이 그걸 많이参加 많이 오셨네. 이런 교육은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 교육이라 했는데 이런 교육이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가라고 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열악합니다. 지금 뭐 이 사람 모이고 열하고 교수님들 섭외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좋은 교수님을 모시고 이런 데다 마련한다고 하면 소통 마음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자님이 인류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이 없습니다. 교육 이상의 이하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우도 있습니다. 유학대학도 있고 학당도 한 3개나 되고 또 서예반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신과에 데려가면서 모시고 한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신 김에 다 들어보시면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다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모시면 다 어려운 분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교육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단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신으로 잡수고 오후까지 계속하시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을 돌아가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처럼 좋은 모습으로 되시기를 저는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부 대회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화장실 다녀오시고 쉬셨다가 바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잘 해주십니다. 상 받으셨습니다. 오성수 회장님이 성군관장상 와, 큰 상 받으셨네요. 축하드려요. 네. 먼저 날씨도 추워지고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오신 이분이 어르신들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옆에서 시의회 의장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윤리위원장님이 그 원고도 안 보시고 그냥 윤리선언을 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써보니까 대단하다고 감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아, 야는 양반들이시, 여기 나온 양반들이 전부 왕년에다 한가락씩 부신 양반들이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강의의 주제는 유교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고, 또 어떻게 해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을까? 이건 우리가 전부 함께 안고 있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원고를 제 나름대로는 좀 신경 써서 작성을 했는데 인쇄하는 인쇄 공장에서 제목을 조금 잘못 쓰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작년인가
했던 강의 제목이 2020년 우리 사회와 모양적 유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걸 깜빡 그냥 자기들이 타고했다고 어제 저한테 지금 온다고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강의의 주제는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6.25 등장과 발전 그리고 과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미안하지만 그 물을 한 잔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온 사람에게는 꼭 물을 좀 갖다 줘야 돼요. 저도 역사책을 좀 읽을 만큼 읽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도 일어나면 항상 옆에다가 책상에다가 역사책을 놔두고 읽고 그러거든요. 동양사도 보지만 저는 이제 주로 중국사를 많이 보는데 동양사도 보지만 서양사도 보고 또 우리 동양사 가운데서 우리 한국사도 보고 그러는데 역사에서는 제가 우리 그 전염병의 무서움을 많이 역사책에서는 봤습니다. 특히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전염병이 역사에서 보니까 중세에 있었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70여 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이렇게 무서운 코로나19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은 저는 제 생애에서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무슨 에볼라다 뭐이다고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일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삶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버리네요. 과거에 보십시오, 여러분. 독감이나 많이 걸리신 어른들이나 또는 어린애들이 그 전염을 막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서 마스크 안 쓰신 분은 딱 보니까 아주 대단히 용기가 있으신 분 한 몇 분 계시네요. 그러고는 전부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이렇게 세상을 통째로 지금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제가 통계로 오기주 회장님께서 저한테 강의를 부탁하실 때가 그때 상당히 지났어요. 9월 초에 부탁을 하셨긴 해. 그때부터 제가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회의를 주관해서 진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강사 섭외가 어렵고 섭외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 강사가 원고를 기한 내에 내주어야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그냥 회의는 내일 모레인데도 원고가 안 들어와. 그러면 준비하신 분들은 애간장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 부탁을 받으면 그냥 제 백사하고 그때부터 바로 앉아서 강의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원고를 쓰기 시작한 때가 그때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통계를 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세계 누적 확진자가 2,800만 명. 2,800만 명이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자가 그 당시에 90만 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세계대전이 2번 있었지만은 제1차 세계대전은 통상적인 우리가 흔히 그걸 군대에서 통상무기라고 합니다만은 통상무기로 싸웠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총이나 포로 싸웠기 때문에 전상자가 사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두 방에 여러분 얼마나 가버리는가요? 히로시마에 하나 떨어지니까 한 30만 명은 도시가 완전 전멸했고 나중에 나가사키에 또 하나 떨어지니까 그 도시 인구가 그냥 싹 죽었고 이러니까 포탄 두 발에 한 50만이 죽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앙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봐도 이번에 코로나19는 가히 인류의 대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 월남 전쟁이 여러분 10년간 지속됐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는 그 전쟁 때문에 미국이 망한다. 이렇게 미국의 젊은이가 죽어서 되느냐?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월남 전쟁에서 죽은 미군이 보십시오. 통계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2천 몇백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하니, 그렇다면 인류에게 이렇게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전염병이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입니까? 예컨대 우리가 봤던 대선사인 봉자님이 니기들 한번 혼 한번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내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부 우리들 스스로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친 물질 만능의 향유, 이것이 재앙의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도의 산업사회로 들어서 가지고요, 이제 물질 생산이 정말 대량 생산의 매스 프로덕션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부 우리가 손으로 만들었던 물건들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로 그냥 팍팍팍팍 쏟아져 나오고,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제 로봇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로봇가 버튼만 누르면 자동차 하나씩 그냥 몇 분 만에 하나씩 나오고, 이런 세상이라 보니까 물질이 필요한지를 몰라. 그리고 지나치게 우리가 먹고 자고 마시고 여행하고 이것도 도가 지나친 거예요. 거기에서 비롯된 현상이 다름 아닌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우한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쓰면 무한입니다. 무한이 양자강 하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한 삼진 그러거든요. 무한, 한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럽니다. 그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생겼는데 이제 1년도 아직 못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에 재앙을 뿌리는데, 그 원인이 무한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 갖고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툽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이 아니요,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미국에서 건너온 것이고, 지금 중국은 그러지 않던가요? 그런데 서방 세계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 무한에서 그 연구소에서 나왔다 그러지 않느냐? 그것이 다 증거가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규명을 해보니까 그것도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더라. 중국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먹어 느끼는데 식성이 좋아요, 중국 사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빼놓고 다 잡아먹는다. 온갖 소리를 다 잡고, 땅에서는 기어다니는 자동차 탱크만 빼놓고는 다 잡아먹는, 바다에서 기어다니는 것은 군함만 빼놓고는 다 잡아먹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한에서 이상한 동물을 잡아먹었어.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의 원준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야생 동물을 안 잡아먹었으면 이럴 일이 없을 거인데, 그 야생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그 준체가 인간에게 옮겨가지고 전이된 것이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전이가 되거든요. 다른 병은 직접 혈액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전이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전이가 돼야요. 그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안 했어요. 또 하나, 아무리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우리 그 친구가 건강해, 몸이 건강해, 면역력이 있어. 그러면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구가 건강하지를 않아. 왜? 화석 연력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이 여러분 연구 대상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사회과학자로서 곰곰이 내가 생각해봐요.
북한 연금 대상에 나 누구한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코로나 없다고 빵빵 큰 소리 치지 않아요. 물론 우리 남한에다가 살짝하더니 의료용품을 좀 지원해 주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hil청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그 안건으로 회의를 했어요. 우리 광주시에다가 좀 광주시에 남북교류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거기 이사로 참여를 했는데 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요청이 왔다고요. 그래서 8천만 원어치 의료용품을 지원을 해주기로 그날 이제 결정을 하고 왔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거기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 보십시오. 전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다 이겨내고 있다고 마스크도 안 쓰고 회의 뛰고 막 거기 안 뛰어요. 어떻든 우리 남한이나 서방 세계에 비해서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지금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 내가 보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먹는 것을 우리처럼 함부로 먹지 않고 화석연료를 우리처럼 마구 쓰지 않아요. 그래서 공기가 깨끗해. 면역 환경이 갖춰져 있어. 그래서 북한이 여러 가지 열악한 의료 환경과 의료 체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혼자 생각으로 보는데 요 얘기를 또 잘못했다가요. 또 오면 뭐 북한 찬양한다 어쩐다 그럴까 싶어서 내가 별로 이 얘기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사회과학을 하는 저의 그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참 천수를 우리가 지금 어떤 젊은이 하나가요 어르신한테 이홍규 어르신 하셨는데 야 이거 100세까지 백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마디 못딱 안 죽어요. 야, 이 자식아, 그러면 나보고 앞으로 4년만 살고 죽으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120세까지는 살아야 되고, 그러더라고 안 죽어요. 이만큼 우리 수명이 지금 길어졌어요. 저도 지금 욕심은 120세까지는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한 50년 더 살아보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의 건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광주면 광주, 우리 향교면 향교,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모두가 정신이 건강해져야 우리가 우리의 천수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만 집에서 아무리 깨끗하니 해도요 바깥에 환경이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 그러면 천수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천수를 누릴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식이. 아까 윤리선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물질 반응의 서구식 사고. 서양 사람들 그래요. 물질주의입니다. 사람들. 정신보다도 물질이 세계를 지배한다. 과학기술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맹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 또는 사상가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든가요? 동양 사상을 주목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유가 종교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늘은 학문 체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공자님이 가르치는 것은 학문 체계니까 공자님이 나를 믿고 따르고 나 잘 제자 지내주고 그러면 니들 복 받을 것이다.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너너의 어디를 봐도 좋은 세상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것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 인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직게 대해야 된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우리는 지금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럼 조선시대에는 그걸 뭐라고 하던가요? 음해한다 그러지 않던가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서로 사랑하자고. 그게 공자님 가르침이요.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본론으로 이어서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세상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기독교나 이런 종교하고 우리 유학이 가르치는 말은 다릅니다. 그쪽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해요. 근데 우리 유학은 종교성이 없어요. 다만 그것이 중국 송나라 때 성리학으로 발전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계속이 됩니다만은 성리학으로 발전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신앙 체계화 되었다는 것, 조상을 잘못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신앙 체계로 되면서 거기다가 교자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공자님이 교자를 쓰신 바가 없어요? 저요 공자님도 한 군데에도 교자를 쓰신 적이 없어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의식을 바꿔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나는 유교에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교에 몸담고 있으니까 서양의 사상가들은 사실은 우리 유학보다는 도가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가 사상에. 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젖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물질을 소비하고 하는 데서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비롯되었다고 보니까 그런다면 그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반론을 가장 강하게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상이 어디냐? 그것이 도가다. 도가는 노자 보십시오.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야. 물 흐르는 것처럼 살아라. 물이 어디서 어떻게 흐르냐? 위에서 밑에서 흘러. 아무리 댐을 막아도 결국은 댐을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 넘으면 댐은 무너져. 그러니 물처럼 살아라. 그것이 상선 약수다. 물은 또 채우면 채운 대로 이 방이 없어요. 이것이 없습니다. 용기에 따라서 여기다가 주셨어. 서성재 부회장입니다. 이거 물이 지금 둥글어요. 네모 분서다 주셔. 그러면 이 물은 네모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삼각 장에다가 주셔. 삼각 김밥 담는 데다가 그러면 물은 삼각처럼 돼요. 이렇게 살다는 것이 그 노자의 가르침인 거죠. 도가에. 야, 우리가 저걸 파서에서 실천하면 서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물질 만능의 풍조에서 벗어나가지고 보다 더 마음이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살 수가 있겠다 해서 지금 서양의 사상가들이 도가 사상에 많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의 주제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육아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한 것이니까 우리 유림들이 공자님을 대선사로 모십니다. 공자님의 호칭은 많아요, 여러분. 예. 우선 자자만 하더라도 공자님의 본인 이름이 순서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공자님이 원래 공자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입니다, 구. 예. 그런데 전부 자자를 써 우리가 지금 공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공자님 그런데 사실은 님자를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공자 해도 됩니다. 왜 그런가요? 자자 자체가 중국에서는 정칭입니다. 그래서 공자 해도요. 이 공자님한테 임자도 안 붙이고 이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얘기해질지 몰라도 공자라고만 얘기해도 전혀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가 정칭입니다. 공자, 내인자, 자사자, 자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대상으로 되면서 뒤에다가 자자를 붙이지 않아요. 노자, 장자, 전부 우리가 마치 님자 붙이는 것처럼 선생님 임자 붙이는 것처럼 인도 사람들이 마치 지자 붙이는 것처럼 인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깐디예요.
유일하게 인도 사람들은 깐디한테만 진짜를 붙입니다. 꼭 인도 사람들은 깐디라고만 안 씁니다. 반드시 인도 사람들하고 이 얘기할 때는 자기들 스스로 깐디를 부를 때는 깐디지 그렇게 불러요. 거의 김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라고만 해도 그게 A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후로 공자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로 사후에 역대 왕실에서 황제 A 황실에서요 여러 가지 천호를 공자님께 드렸어요. 그것은 공자님을 정말 존경해서도 그랬을 것입니다만 그 원인을 또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자기들 뽐내려고 많이 그랬습니다. 황실이 스스로 뽐내려고. 야, 예컨대 청나라가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웠잖아요. 만주족이 여러분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주족이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수렵 위주로 그냥 멧돼지 잡아서 뜯어먹고 그놈으로 까죽으로 옷만들어서 입고 그런 사람들이 만주족 아닙니까? 여러분 몽골족이 얼마나 과거에 문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원나라를 세웠어.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웠어. 이제 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주에서 중원으로 들어와. 몽골 고원에서 중원으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왕조가 되었어. 과거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문화가 없고 야만으로 살았지만 중원에 들어서 이제 왕조가 되었으니까 황실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포옹을 재고 싶지 않겠습니까? 포옹을 재기 가장 쉬운 것이 전통적으로 한족들이 우러러 모셨던 공자에게 우리 황실에서도 하나의 전호를 드리는 거. 야, 우리도 공자님을 존경해. 그러면서 자기가 빛나는 것이. 예컨대 내가 예컨대 태계 선생님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칩시다. 태계 선생님이 살아계셔. 내가 태계 선생님 가방만 들고 되게도 내가 빛나는 것 아닙니까? 똑같아. 그래서 역대 중국 황실에서요 전부 그 양반에게 전호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전호가 무엇인가요? 대성지성 문성왕이요. 이것이 제일 그동안에 드렸던 전호 가운데서 높은 전호라고 합니다. 왜? 그 전까지는 왕으로 모시지는 않았어요. 황제의 국가에서요 제일 최고의 권력자가 황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왕입니다. 그 밑에가 제후로 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낸다는데 제후보다도 민간인이에요. 황실의 혈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우리가 왕의 전호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문선 왕이라고 하는 전호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석재를 모실 때에도 그 전호를 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공자님이 자기 제자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의 교육 방식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150명, 100명 앞에다가 놓고 어떤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고 그런 그 시스템이 제도가 아니었고 앉아서 제자들하고 그 대화를 해. 그 대화를 후세의 제자들이 얻어낸 것이 논어가 아닌가요? 논어를 그러니까 공자님이 쓰신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의 제자들이 얻은 것이요. 과거에 공자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하고 공자님하고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책으로 얻어낸 것이 이 논어인데, 물론 그 논어 속에는 공자님의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건 공자님의 수양력에 가깝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저도 논어를 때때로 새벽에 일어났어도 옆에다 두고 읽어보고 또 어떤 것은 제가 하나 주신 짱이니까 해석이 잘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얼른 번역본 놓고 이렇게 찾아서 또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야 정말 대단한 말들이 많이 써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대로만 좀 그거의 절반만 3분의 1만 실천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맑고 깨끗해질까. 그리고 그 겸손함, 공자님의 겸손함. 내가 물론 공자님도요 자기 학문에 대해서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나만큼 항공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내가 인을 실천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내가 거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항공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나도 너만큼은 했다고 할 수 있다. 이거 공자님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한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대열배로 하시는 것 보십시오. 예, 근데 자기 제자가 하나 죽었어요. 문상을 가야 돼. 그 당시에 법도에 스승이 제자한테 그렇게 문상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본인 스스로 이제부터서 나는 친구로 대하겠다. 그 제자를. 그리고 친구 예로서 경상 가까이 가서 문상. 또 제자 하나가 죽었어요. 어디 가서 비교적 출세한 제자가 죽었어. 그냥 정치 서로 당파에 휘둘려가지고 죽으니까 시체를 그냥 썰어서 젖을 담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공자님이 예서가다가 마음 아프다 제사시면서 공자님이 젓갈을 굉장히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젓갈을 좋아하셨어. 그 후로 그 공자가 죽어서 젓갈에 담아졌다는 말씀을 듣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젓갈을 입에 안 대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하시고 격을 변화시키면서까지도 제자들을 대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의 수양록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논어를 가까이 두고 읽으면 사람이 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또 그리고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공자님이 살아계셨던 나라가 여러분 나라 이름이 그 당시가 무슨 나라인가요? 주나라입니다. 주나라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살아계셨던 그 이전의 주나라는 비교적 A가 지켜지고 A가 서로 간에 사람 사이에 만나서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심지어는 길가에 무엇이 떨어져 있어도 추성하는 사람이 없고 네,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주말로 들어왔어요. 주나라 말기로 들어왔어요. 세상이 곤탁스러워졌어요. 근데 공자님이 사셨던 그 이전의 주나라니 이때 가장 A가 손상되고 질서가 유지되었고 했던 원인은 어디에 가 있냐? 공자님 생각하시기에 주공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다. 주공, 이름은 단 아닌가요? 인양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정치가 되었다. 사실 주공은요 본인이 더 수양대군 같았으면 왕이 되고도 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공은 형님을 도와서 딱 정치를 하고 자기는 기름을 하고 조카를 도와서 딱 정치를 잘해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고 자기는 기름을 하고 그 양반이 주공이에요. 수양대군은 자기 형님인 문종이 너희 동생 인정하면서 조카를 좀 잘 부탁을 해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수양대군에게 이러면서 불구하고 자기 형이 죽으니까 그냥 동생 영월로 보내버리고 왕이 찬타 대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대비적 아닙니까? 그 주공을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공자님. 내가 꿈에서라도 주공을 뵈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공자님을 우리가 뭐라고 사상과학적에서 사상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상주의자다. 옛날에 그렇게 좋은 세상이었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요. 근데 계속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때 주공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도 얘기했는데 주례라고 하지 않아요. 주나라의 애라고 말입니다. 이상주의자다. 또 하나 옛것을 그렇게 그리워해. 그래서 상고주의자다. 상고 승상하다는 상자에 예꽃자 써가지고 상고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주의자, 상고주의자. 공자님은요
종교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나는 그래서 공자님은요, 윤리학자, 사상가, 정치학자다 나는 규정을 합니다. 사실 정치학자도 돼요, 공자님. 정치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은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제 국왕들이 나를 좀 써주면, 예컨대 나를 국무총리나 높은 장관이나 부총리나 뭐 이렇게 실권 있는 자리로 써주면 참 좋을 거인데, 그냥 광채가 날 텐데, 금방 우리 향교가 그냥 전국 향교의 모범이 되어버리고 올 텐데 안 써줘. 왜? 딱 국왕들이 볼 때 저 사람 말이 이상적이요, 비현실적이다 그래요.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성이 이박에. 그 당시에 자기가 제국들이 국왕들이 목표가 뭐겠어요?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패자. 전체를 다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을, 예를, 신을 실천해가지고 패자가 되었습니까? 뭔 얘기요? 무력을 증강시켜야 돼.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서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돼.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공자는 계속 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데려다가 쓸 데가 없어져. 밥이나 죽내지. 그러니까 안 써요. 그러니까 한탄을 한 것입니다, 공자는. 나를 데려다가 쓰면 석 달만 써도 금방 효과가 날 것입니다. 6개월만 써도 금방 나라가 달라질 텐데 저놈들이 사람을 골라보고 나를 못 쓴다고요. 그래서 주유 천하를 제자들한테 이 나라 안 되겠다요. 여기서는 도저히 내 뜻을 펴보지 못하겠다. 가자. 나를 따라서 여행이나 가서 딴 나라에 한번 돌아다녀보자. 그러면 아니야. 그 나라 왕들이 살아보는 눈이 있을지. 그래가지고 한 것이 주유 천하입니다, 여러분. 주유 천하를 했어도 한 번도 누가 쓰는 사람이 없어. 그게 똑같아. 이자만 이상주의하고 상고주의잖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를 한번 봅시다. 만일에 그때 자기 고향인 고국인 노나라에서 공자님을 제상으로 발탁해 줬어. 아니면 주유천하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한 7개 나라가 패권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 어떤 나라 중에 한 군데라도 공자님을 발탁을 해버렸어. 제상으로. 그래가지고 한 10년간 거기서 제상으로 공자님이 있어버렸어. 그러면 오늘날 공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 겨우 중차 한 페이지 한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공자를 발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더 드셔서 이제 돌아다니고 봐도 나라가 눈이 없구나. 가자 다시 고향으로 가서 이제 학생들이나 가르치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고국인 노나라로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곡부 거기서 사학을 여는 거예요. 요즘 말로 사학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 학교에 서원하고 같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서원의 기원입니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공자님 빼놓고 몇 분 모십니다. 4분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지요? 공문 식철이요. 거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 밑에서 배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문파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을 했어. 그래서 그 제자들이 논어를 만들고 그 제자들이 전부 다니면서 공자님을 나중에 이제 칭송하고 이래서 오늘날 공자가 송나라 때 대변혁을 거칩니다만은 성리학으로 발전을 하게요. 송나라 때. 그래가지고 그것이 고려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안양이라는 사람이 가서 주자전서를 가지고 오고 공자님 상, 우리는 여기 향교에 모셔져 있잖아요. 그리고 주자상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유학의 정통이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요,
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일입니다. 예컨대 고구려 소수림왕 때 들어왔다 하니까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역 생애를 제대로 갖춘 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때 들어와가지고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려는 불교 국가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 국교는 불교였다. 호국 불교가 아주 그냥 8만 대장경도 고려 때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학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는 우리나라의 왕조사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성이 있었던 왕입니다.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유교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만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려는 남녀 관계도 굉장히 자유스러웠습니다. 결혼도 굉장히 자유스러웠습니다. 고려는 이것이 정형적으로 픽스된 것은 성리학이 주자학이 국교고 국가의 기도적인 이념으로 정착되어 버린 조선조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는요, 유학도 배척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려 때도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려 때 성균관이 있었잖아요. 고려 때도 지방에 중요한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어요. 향교라고 하는 것이 전부 조선조에만 들어와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고려 때도 있었어요. 그걸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승계한 것이요. 승계해서 전승 발전시킨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확 조선조에서는 불교는 완전히 억울했습니다. 억압했어. 우리가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해야 될 것은 이건 유학이다. 유학이라고 저는 유학이라고 했는데 그건 100% 주자학입니다. 주자학으로 우리가 국가의 통치 이념을 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려야 돼요. 그 사이에 저도 좀 쉬고 그게 좋은 일이에요.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유학이 공자 이래로 상당 기간 동안 공자 이래로 분열기를 겪다가 최초의 통일 왕조가 된 나라는 여러분 어딘가요? 간단한 진왕조, CHIN 거기서 차이나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CHINA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대 왕조에서 전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조에서는 유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법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진시황은 아마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으면 진왕조가 조금 더 오래 갔을란지도 모릅니다. 법가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어. 모든 것을 법으로 재단해. 작은 놈을 징역 얼마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도 호강무도해져. 너를 존중할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요. 사람이 모이지 않는 동네는 망합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 단체는 망합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향교도 마찬가지, 유도에도 마찬가지. 덕이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사람이 법적해야 돼. 잘난 놈도 못난 놈도 돈 있는 놈도 찢어지게 가난한 놈도 가난한 사람한테는 밥을 주고 부자한테는 돈 좀 내놓고 가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모여야 그 조직이 멈춰오지 정막강산같이 되어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법으로 하니까 사람이 따르지를 안 해. 결국은 어쩌든가요 진나라가 아들 대에 이대에 가서 망했어. 그러다가 다시 분열의 시대가 와. 그러다가 또 두 놈이 이제 마지막에 붙어. 그것이 항우와 유방이 붙은 것입니다. 거기서 항우는
기가 막히게 힘이 강하고 좋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지구상에 역사의 동양에서는 한국나라 장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한다. 본인은 그렇게 용감무쌍하고 힘이 저주는 사람이 한다. 유방은 조금 비리비리해. 집안 중심도 안 좋아. 하고는 집안도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온유해. 온 사람마다 베풀고 그래서 동생 나하고 같이 서세. 자기 몸을 챙기지를 안 해. 사람이 있다라. 제사들이 있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화도 불고 판신도 불고 장량도 불고 전부 사람이 불고 한나라 드디어 한나라 때 국가 이름이 국가다. 야, 법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앞에 망했던 왕조 법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한 거저 유방 때는 그럴 괴롭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누구 때 그 일이 있었는가요? 무제 때입니다. 무제 때. 무제는 한나라 이 얘기할 때는 딱 두 명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한나라를 세웠던 거저 유방 그리고 한나라를 최고의 강성한 국가로 만들었던 무제. 이 두 사람만 여러분 기억하면 나머지 왕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대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역사를 전부 머리에 넣을 것입니까? 이 걸자만 에피스만 놓고 사고가 다니고 있지. 이 무제 때 또 뛰어난 학자가 하나 나왔어요. 설득력이 있는 학자 동중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동중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동중서란 사람이 무제를 설득한 것이에요. 황제, 폐하, 우리가 뭔가 좀 국가적 체제를 좀 바꿔봐야 되는데 그 이념으로 이제 우리 유교를 만들어드립시다. 유교를 만들어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 그러다가 한나라도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도 역사로 보면 두려 나가져요. 전환이 있고 후환이 있어. 결국은 망하죠. 아주 영구 불변한 왕조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없는 거니까.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대한민국 건국해가지고 48년에 건국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계속 여기서 하라는 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나도 통일이 돼야 해요. 그럼 국호가 새로 바꿔주겠지. 조선으로 되는 것은 여기서 반대할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저쪽에서 반대할 것이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지금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것이 고려란 얘기 국호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무방하다고 저쪽은 조선이고 여기는 한국이니까 서로 반대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 고려로 해가지고 거의 우선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자 거의 고려 연단계였거든요. 고려가 같이 만들어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면 앞으로 한 50년쯤 되면 그냥 훌륭한 대전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온갖 누가 무슨 굴이 있었습니다. 200년 후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앞에 놓고 가르쳐 가정교육을 해요. 역사교육을 한답니다. 한 200년 후에 옛날에 아시아의 동쪽에 조그마한 중국 옆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 이름이 코리아라는 나라였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때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이미 없어졌던 거예요, 신상에서. 그러니까 200년 전쯤에 그 아시아 동쪽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이 코리아였어야 이런 교육을 서양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한테 할 날이 올 것이다. 올란지 모르지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인구 증대 정책을 정말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우리 젊은이들은 안 나니까 이제 그것도 글로벌하게 가야 된다. 이민을 받아들여야 돼. 나는 이민을 받아들여야 돼. 적어도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의 젊은 근로자들 국적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부 한국 와서 살려고 그러고 우리 국적 주어야 돼.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지 않고요.
인구의 25%가 이민자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아마 이민 간 사람들 때문에 유색인종들 때문에 아마 당선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 백인이 아니 비백인들이 지금 전부 바이든한테 찍는다 보거든요. 그렇게 돼야 해요. 우리 언제까지 제공하고 됩니까? 네. 제가 한 20페이지 썼는데 4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시간을 5분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수를 표시원이 좀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좀 시간을 감사 쓰는 수도 없고 돈도 좀 적게 나갈 것이고 좀 시간을 많이 주고 자 마무리를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추억 좀 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러분 이제 유학을 기억하실 때요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송나라를 기억하십시오. 중국 역사에서요 가장 문화가 꼽힌 왕조 송나라입니다. 역대 왕조도요 굉장히 이 부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부에. 그런데 그 왕조 중에서 송나라는 유독 문에 치중을 하는 왕조입니다. 그래서 공자 이래로 유교가 되게 윤리적이었고 도덕적이었고 학문적 세계가 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로 그것이 유학이 들어와서 일종의 철학으로 승격이 된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그것이 누가 했어요? 역시 왕조가 문을 숭상하니까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나와. 여기서 잘 보시고 있죠. 이정, 우리가 모시고 세상 모시는 가운데 이정 누굽니까? 정의, 정호. 형제간입니다. 이 형제간이 송나라에 나온 철학자예요, 문학자예요. 그리고 그 두 명의 형제, 이 형제가 발전시켰던 철학을 누가 집대성했어요? 뭐 기호적으로요. 주자 강령 있죠. 주의입니다. 그리고 주의도 또 우리가 주의라고 안 해. 그 양반도 성경의 대상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작자를 붙여. 그래서 주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문을 송나라 때 들어와서 보다 철학적 체계를 갖추게 된 유학을 우리가 주자학이라고 하고 주자학의 근본은 뭐예요? 성과 이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천리여. 그것으로 이미 철학적으로 이미 승격되었어. 유학이. 그래서 그것을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전의 학문을 하나 없어 세계가. 그래서 그것을 주유학이라고 하고 주자 이후의 학문을 우리가 신유학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지금 전부 아까 얘기했었던 성리학, 주자학, 신유학이 고려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조 500년을 전부 사상적으로 지배했다. 그래서 조선조에 들어와서 결국은 더 유학을 진행시켜야 되고 유학을 좀 머릿속에 든 사람들은 관리를 뽑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균관에다가 엄청나게 국가에서 재정을 투여하고 야 지방에도 인재를 길러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각 지역에 향교를 세우고 향교를 나와가지고 지방에 향시에 합격을 해. 그러면 생원을 주어. 또 진사시에 합격을 해. 그러면 또 이제 진사를 주어. 그렇게 진사와 생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성균관에 입교를 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성균관에서 1년 대개 1년 공부합니다. 그래서 원점 300점을 받아야 돼. 원점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아침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갔을 때 동물쟁이를 사인을 합니다. 저녁에 성균관에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나 여기 와서 밥 먹습니다. 사인을 해.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1점이에요. 그것이 원점 1점이에요. 원점 300점을 받아야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줘. 대과에 합격하면 여러분 요새 식으로 보십니까? 행정고시이에요. 대학관 합격한 것처럼 고시 합격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급 관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향교나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반면에 서원은 뭐냐 달라요. 서원은 반경에 뛰들어본 유명한 학자들이 아이고 나는 이제 정치에 관여하기 싫다. 내 고향에 가서 무학이나 불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개 낙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낙향해가지고 제자를 길러 거기서 오히려 깊은 학문이 나온 것입니다. 조선의 깊은 학문은 전부 서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전통과 맥이 향교보다도 더 강성해지고 씩씩해. 지금도 내 눈에 딱 붙이는데 광주 향교는 인도 서원보다 훨씬 못했으니까 전통을 지키고 오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향교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향교가 부흥할 것이냐는 말씀을 뒤에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로 참고하시도록 보고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부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격려해 이래서 시간을 빨리 떼기 위해서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일